많은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지. 돈보다 건강이 제일이야. 그래도 자식이 효도하는 게 최고지. 맞습니다. 듣다 보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애쓰고 건강을 위해 신경 쓰며 자식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노후에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80이 넘어 인생의 종착역을 앞둔 어르신들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몰라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바뀐 운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운명까지 바꿔버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식과 왕래를 하지 않는데도 그분들은 삶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이 두 사람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분들은 고독과 함께 삶이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에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과 꼭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기준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2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씨의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정희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혼자였지만 밥도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병원도 제때 다니고 저녁엔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잘 꾸려나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이정희 씨만의 소소한 하루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매일 물을 줬었는데 이제는 정희 씨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정희 씨의 하루는 서서히 자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작은 시간마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딸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민준이 좀 잠깐 봐줄 수 있어요? 그날 오전 이정희 씨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달도 전에 잡아둔 정형외과 예약이었죠. 접수증을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급하다고 하니깐 냉장고 문에 붙은 접수증을 한번 쳐다보고는 입에서 자동으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오전에 병원 예약해놨는데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희 씨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눈은 냉장고 문에 붙은 접수증에 가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오려 했지만 삼켰습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떼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린 병원 예약이 딸의 전화 한 통에 서랍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급할 때가 있고 부모니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 좀 맡아줘. 엄마, 애가 열이 나는데. 엄마, 미안한데 내일도 좀 부탁해. 한 번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서 이정희 씨의 하루는 완전히 손주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내가 뭘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손주를 몇 시에 데리러 가지였습니다. 82세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려면 어지럼증이 있는 나이입니다. 늦둥이 딸이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딸의 자식까지 돌보기에는 이정희 씨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정희 씨는 손주를 업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놀아주고 재워줬습니다. 손주를 업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지만 혼자 속으로 꾹 참고 버텨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못 벗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등 불빛 아래에는 이정희 씨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정희 씨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난간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잡아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져서 손주를 안아주고 나면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두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데 그 몇 초가 이정희 씨에게는 한없이 길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남편 사진이 놓인 협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정희 씨는 그쪽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집안에 혼자 울려 퍼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면 또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씨는 또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혈압약을 아침에 먹어야 하는데 손주 밥을 차리다 보면 까먹었습니다. 점심약은 손주를 재우다가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저녁약은 너무 지쳐서 약통을 손에 들고도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은 뚜껑이 열린 채로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는 마시다만 물컵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밥을 차리고 치우고 나면 정작 이정희 씨 자신은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끼니도 대충이었습니다. 손주한테는 따뜻한 밥에 반찬을 정성껏 차려주면서 자기는 식은 밥에 김치 하나를 올려서 후딱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귀찮은 날에는 그냥 굶었습니다. 딸네 집 냉장고에 손주 간식은 가득 채워놓았지만 자기 집 냉장고엔 시든 파 한 단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뿐이었습니다. 체력이 빠지는 게 이정희 씨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시장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젠 아파트 앞 가게까지 가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이정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오면 이정희 씨는 꼭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를 봉지째 담고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 때 얇아진 지폐 뭉치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정희 씨는 그걸 못 본 척 꺼내 놓았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챙겼습니다. 손주들 손에 하나씩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축의금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 병원비는 아까워서 미루면서 자식과 손주에게 쓰는 돈은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통장을 찍어봤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통장을 펼쳐들면 찍혀있는 숫자가 지난달보다 또 줄어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장을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안 보면 괜찮을 거라는 듯이 자식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지인이 전화하면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옛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몸이 아파도 나갔습니다. 교회 행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아니라는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사람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해. 이 나이에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정희 씨는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의 화분은 어느새 잎이 누렇게 마르고 있었습니다. 물을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정희 씨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니 주변도 함께 마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정희 씨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표정이 사라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볼에는 살이 빠져서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해보면 최근에 소리내어 웃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편하게 수다를 떤 기억도 없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라디오도 더 이상 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그 채널을 언제부터 끄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정희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봤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굵은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119를 누르려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패 끼치는 거 아닌가. 그냥 누워있으면 나아지겠지. 대단한 거 아닐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정희 씨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정희 씨의 거친 숨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에 남에게 폐를 끼칠까봐 전화를 걸지 못한 겁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이정희 씨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순서에 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가장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선택은 이정희 씨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쓰러진 건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가슴이 답답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팔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정희 씨는 침대 위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누워있으면 나아지겠지. 핸드폰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그대로 또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눈 좀 떠봐요. 이정희 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딸이 옆에서 울먹이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정희 씨가 연락이 되질 않자 딸이 집에 직접 온 겁니다. 창백한 얼굴의 이정희 씨를 보자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119 불렀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이정희 씨는 그 와중에도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병원까지 이동하는 와중에도 이정희 씨는 딸이 우는 모습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의사가 확인하고는 안경 너머로 이정희 씨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되실 때까지 모르셨어요? 빈혈도 심하고 혈압도 너무 높고 관절도 많이 안 좋습니다. 수면장애에 영양실조 증상도 있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록을 보니깐 전에 정형외과 예약하신 것도 진료를 안 보셨던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안 오셨나요? 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정희 씨가 겨우 기운을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손주도 돌봐야 하고 조금 바빴어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손주 돌볼 때가 아니세요. 한동안 입원하셔서 건강회복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말 큰일 나실 수도 있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힘든 일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고 이정희 씨는 그 와중에도 손주는 누가 돌봐주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병원은 냄새도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새벽에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낯설었죠. 하지만 낯선 곳에서도 잠은 깊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정희 씨의 머릿속은 병원이 아니라 여전히 집에 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 상하진 않았을까? 민준이 밥은 누가 차려주지? 자신의 팔에 링거가 꽂혀 있는데 온통 다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입원하자 딸은 급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믿고 민준이를 맡겨서 회사 일이며 다른 일들을 많이 벌여놨는데 당장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겨우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남편에게 부탁하고 사람을 써서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지? 푹 쉬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엄마,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퇴원해서 다시 손주를 돌봐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손으로 이불 끝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안 쓰러졌으면 애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아픈 게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서 딸에게 짐이 된 것 같은 게 서러웠습니다. 병원 밥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에 국, 반찬 3가지. 집에서는 자기한테 이렇게 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밥알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한 숟가락을 겨우 입에 넣었는데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정희 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아둔 열쇠가 그대로 있었고 거실 창가의 화분은 잎이 더 말라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화분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도 조용했지만 지금은 적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텅 빈 게 아니라 무언가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았어요? 이정희 씨가 그래, 좀 나아졌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민준이 하루만 봐줄 수 있어? 도저히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 이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었니? 내 엄마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지금 또 민준이 봐달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관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가 아프든 말든 손주만 봐주면 되는 거야? 전화 너머로 딸이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당연히 엄마 걱정되지. 근데 나도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루만 봐달라고 한 거잖아. 이정희 씨는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후련한 건지 억울한 건지 이정희 씨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주말에 딸이 손주를 데리고 잠깐 들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는지 손주 머리만 쓸어넘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나 배고파라고 했지만 이정희 씨는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손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딸이 냉장고를 한번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 몸조리 잘하고 계셔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정희 씨는 소파에 앉은 채 닫힌 현관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통원할 때 탄 택시비, 영수증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영수증들을 식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옆에는 지난달 공과금 고지서도 놓여 있었습니다. 아껴 쓰고 안 쓰고 참아온 돈인데 병원을 한 번 다녀올 때마다 몇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더 아프면 돈은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밤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연락처를 위아래로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자식, 친구, 교회 지인, 동네 이웃, 수십 명의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또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처량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지인에게 말하면 동정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화면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데가 하나도 없네. 그 말이 텅 빈 곳에 잠깐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몸이 무너지니 마음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니 딸과 부딪혔습니다. 딸과 부딪히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니 더 외로워졌습니다. 더 외로워지니 몸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악순환이 소리 없이 이정희 씨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정희 씨는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눌러 적었습니다. 아침 8시 기상, 9시 아침 식사, 10시 약 먹기, 오후에 산책 한번.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도 한 줄 한 줄 천천히 적었습니다. 수첩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대로 해보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수첩을 펼쳐보며 물 한 잔을 따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만, 진짜 오늘만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이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 허공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에 자기가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수첩에서 눈을 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데려와. 수첩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물컵에서 흘러내린 건지, 눈에서 떨어진 건지, 이정희 씨 자신도 몰랐습니다. 결심은 딸의 전화 한 통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보면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끼쯤 굶어도 하루쯤 잠을 안 자도 몸이 어떻게든 다시 잘 따라와 줍니다. 체력도 좋고 회복력도 좋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무너진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 번 상처받은 마음 역시 쉽게 낫지 않습니다. 밥을 제때 먹는 일, 약을 챙겨 먹는 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단단해야 누군가의 부탁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지쳐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하면 가족과의 관계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들과 오래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노후에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희 씨는 그 가장 중요한 순서를 끝내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손주를 먼저 챙기고 주변 사람을 먼저 돌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맨 뒤로 밀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그 순서에조차 없었습니다. 나 자신만큼이나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해 삶이 조용히 무너져버린 84세 박만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내 김순자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오래전에 독립했고 딸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만 남은 집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참 좋은 사람이지.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도 좋고 모임에 빠지는 법이 없어. 맞습니다. 밖에서의 박만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산악회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박만수 씨가 와야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 법을 잘 알았고 적당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 줄 알았고 누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박만수 씨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만수, 자네가 있어서 오늘 참 즐거웠네. 박만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박만수 씨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박만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소파에 누웠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있든 없든 인사도 없이 그대로 누웠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어땠어요? 박만수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맨날 똑같지 뭐.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잠깐 거실 쪽을 바라보다가 대답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몸을 돌렸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작게 나고 주방으로 김순자 씨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박만수 씨는 와서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반찬이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바란 적도 없지만 설거지 역시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순자 씨가 설거지하는 동안 박만수 씨는 소파에 누운 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순자 씨 차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약이 식탁 위에 챙겨져 있어도 당연했습니다. 집이 깨끗한 것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박만수 씨에게는 전부 그냥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아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박만수 씨의 눈에는 그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김순자 씨는 요즘 팔이 자주 저렸습니다. 밤에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릇을 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게 좀 무서웠습니다. 박만수 씨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산악회에 모임 있어. 혼자 갔다 와.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심하게 툭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내가 왜 같이 가자고 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조용히 거실을 나와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우는 동안 김순자 씨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서운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이 이제는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화도 짜증도 나지 않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내의 그런 심정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날이면 박만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영수 형이랑 오랜만에 봤는데 참 반갑더라. 다음 주에 등산 가기로 했어.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 김순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김순자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박만수 씨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비타민, 약통에서 하나씩 꺼내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이불을 정돈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끄면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순자 씨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간 건 장 보러 마트에 간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한 건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감사합니다 라고 건넨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박만수 씨는 밖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돌아와서 오늘 기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하루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밥 차리느라 수고했어. 고마워. 이 말 중에 하나라도 들었다면 김순자 씨의 하루는 달라졌을 겁니다. 몸이 조금 힘들어도 누군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김순자 씨는 어느 날부터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박만수 씨가 모임에서 돌아오면 밥 먹을래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박만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식탁에 차려놓았지만 마주 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은 부엌 한쪽 좁은 자리에서 혼자 떴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맞은편 빈 의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의자에 아내가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두 부부의 대화는 적었지만 이제는 하루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에는 TV 소리와 주방에서 나는 물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정막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행주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만수 씨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소파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요? 날씨가 좋아서 잠깐만이라도.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꺼낸 말이라는 게 그 목소리 크기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귀찮아. 나 피곤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옆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TV 불빛이 박만수 씨 얼굴 위로 파랗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김순자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한숨이 올라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릴까봐, 들려도 아무 반응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실에 있는 박만수 씨는 아내가 부엌에 서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어두운 부엌에는 김순자 씨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요. 결국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날도 동창들을 만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손자 자랑을 했고, 누구는 며느리 자랑을 했고,
박만수 씨는 거기서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만수 자네가 있어서 이 모임이 즐거워. 그런 말이 만수 씨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만수 씨는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부엌 불이 켜져 있었고 밥 짓는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왔어요? 하고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어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도 열렸지만 안방에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 씨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싱크대 아래쪽을 잡으려다 만 듯 뻗어 있었고 다른 손에는 행주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박만수 씨가 무릎을 꿇고 아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만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던 아내였기에 더욱 이 상황이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두세 번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전달이 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박만수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행주를 쥔 아내의 손가락은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김순자 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점이 풀린 눈으로 멍하니 검사실만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내리쬐는 형광등 아래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요즘 팔이 자주 저려요. 그때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었지?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여보,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바빠. 혼자 갔다 와. 여보,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요? 귀찮아. 나 피곤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만수 씨는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만수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신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수면도 부족했어요. 한두 달 된 게 아니에요. 꽤 오래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박만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초기 뇌졸중 증세도 보이고 계셔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이런 상태인 걸 모르셨나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그 말이 만수 씨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들었는데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박만수 씨는 아내를 너무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뭘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식사 보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숟가락을 들고 아내 입에 가져다 댔는데 밥알이 흘러내리면 어쩔 줄 몰라 허둥댔습니다. 물 좀 떠다 주세요라고 하면 정수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맞춰주던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내를 챙겨본 적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겁니다. 아내가 챙겨주기만 했지 반대로 만수 씨가 챙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남편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시선은 천장이나 창밖에 가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물 마실래? 하고 물으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아주 작게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낮에는 병실에 있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순자 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집안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집안이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주방을 기웃거렸지만 이 집에 수십 년을 살면서도 쌀통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냉장고에 있던 찬밥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부어 김치 하나로 삼켰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이 몇 개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볼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적막한 부엌에서 만수 씨는 혼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는 세탁기 안에 가득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세탁기 버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떤 걸 눌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분리수거 날이 언제인지도 몰랐고 우편함의 고지서는 쌓여갔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도 이 집의 살림은 전부 아내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내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몰랐고 집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내가 매일 해왔던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의 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박만수 씨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박만수 씨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아내가 입원했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힘내세요. 쾌유를 빕니다. 짧은 답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하는 사람도 없었고 문병을 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다른 모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띄워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힘든 순간에는 곁에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와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집안을 한번 정리해줬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서 의사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에게 부탁할 것도 해줬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나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딸도 자기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박만수 씨는 병원과 집을 혼자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박만수 씨는 사과를 깎아왔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껍질은 두꺼웠고 모양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여보, 사과 깎아왔어. 먹어봐. 김순자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접시를 보았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만수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할게.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만수 씨는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병원 창 너머로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건지 박만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눈빛이 이미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만수 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매일 밥 차려주고, 매일 약 챙겨주고, 매일 옆에 있어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산책 한 번 같이 가자는 말을 귀찮다고 잘랐습니다. 병원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바쁘다고 넘겼습니다. 팔이 저린다는 말을 나이 탓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수 씨 곁에서 말이죠.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멀어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쌓아도 정작 위기가 오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매일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고 매일 같은 밥상에 마주 앉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노후의 전부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내 절반을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진 않았더라도 힘들 땐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나누며 영혼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앞선 두 이야기에서는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지 못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주인공은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86세 최성호 씨, 84세 김영숙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86세 최성호 씨와 84세 김영숙 씨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앞의 두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최성호 씨와 김영숙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각자의 노령연금이 전부였고 통장에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성우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지 못했고 김영숙 씨는 혈압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도 맞벌이 부부라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식도 자주 못 오는데 이 가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최성우 씨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리차가 끓는 동안 식탁을 행주로 한번 닦았습니다. 김영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오니 보리차가 이미 끓어 있었습니다. 벌써 올려놨네. 김영숙 씨가 작게 말하면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우 씨는 그 옆에서 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흐르는 공기가 편안했습니다. 서로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호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죽 한 그릇씩, 보리차 한 잔씩. 최성우 씨가 죽을 한 숟가락 뜨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김영숙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박만수 씨 부부의 식탁에는 맞은편 의자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식탁에는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각자의 루틴이 시작됐습니다. 최성우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빨래를 돌리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장이 필요한 날에는 김영숙 씨가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서로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가 없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걸 나눠서 하니까 어느 한쪽에 부담이 쏠리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생 동안 집안일을 혼자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반반은 아니어도
서로의 몫을 기꺼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말투는 다른 집과 달랐습니다. 김영숙 씨가 오후에 좀 지쳐 보이면 최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낮잠 좀 자는 게 어때? 김영숙 씨가 남편 약을 챙겨 놓으면 최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평범하고 간단한 인사입니다. 하지만 앞선 두 분의 이야기에서는 없던 단어입니다. 박만수 씨 집에서는 고마워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어도, 약이 챙겨져 있어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부부의 집에서는 그 말들이 매일 오갔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들이 모여서 이 집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성우 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성호야, 이번 주 모임 나와. 오래간만에 얼굴 좀 보자. 최성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내 병원을 같이 가야 돼. 아쉽지만 다음에 보자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내가 병원 같이 가줄래요? 라고 했을 때 바빠, 혼자 갔다 와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남편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최성우 씨에게는 가끔 만나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최성우 씨를 만나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마누라랑 맨날 싸운다. 평생 먹고 살게 해줬으면 됐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은퇴하고 나서는 나를 완전 식충이 취급해. 최성우 씨는 담담히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자네는 안 그래? 라고 묻자 최성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부장적인 시대에 살았지. 그래서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하녀가 아니야. 최성우 씨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해주는 오랜 벗이야. 젊어서 같이 고생하고 자식 키우고 여기까지 같이 온 사람이잖아.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게 사랑 아니겠나.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리차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씨는 그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친구의 몫이었습니다. 최성우 씨의 말에는 인생을 함께 걸어온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 도준이 좀 봐줄 수 있어? 최성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네, 엄마한테 좀 물어볼게. 여보, 이번 주에 우리 뭐 하기로 했었지? 김영숙 씨가 달력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내 병원이고 금요일은 비어 있어요. 최성우 씨가 다시 딸에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은 괜찮을 것 같다. 목요일은 엄마 병원이라 안 돼. 앞서 이정희 씨는 딸 전화를 받으면 바로 괜찮아. 내가 볼게라고 했습니다. 자기 병원 예약을 취소하면서까지 말이죠.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자식 부탁에 바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식을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날에는 해줬습니다. 다만 나와 배우자가 먼저라는 순서가 흔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부부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둘이 나란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최성우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걸었고 김영숙 씨는 그 옆에서 보폭을 맞췄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 나무 새 잎이 났네 같은 말을 하고 가끔 오늘 바람 좋다 같은 말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산책 같이 갈까요? 라고 했을 때 박만수 씨는 귀찮아, 나 피곤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산책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틀기도 하고 안 틀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차가 담긴 컵 2개,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함은 박만수 씨 집의 조용함과 달랐습니다. 박만수 씨 집의 조용함은 할 말이 없어진 침묵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조용함은 말이 없어도 괜찮은 편안함이었습니다. 같은 조용함인데 그 안에 담긴 게 전혀 달랐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자식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달랐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배우자를 먼저 지켰습니다. 그 순서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이 부부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기준이 만들어낸 변화는 집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6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느냐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이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성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김영숙 씨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말도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기려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맞춰가는 대화였습니다. 상대방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만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듣고, 말하고, 다시 듣고. 그 과정이 이 부부에게는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기려고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달랐습니다. 박만수 씨 집에서는 아내가 말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바빠. 귀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대화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어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집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부는 항상 같은 질문부터 했습니다. 우리 둘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 돈 문제가 생겨도 그랬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그랬습니다. 자식에 관한 일이 생겨도 그랬습니다. 기준점이 항상 부부였습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들어와도 먼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따졌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니 판단이 빨랐습니다. 판단이 빠르니 갈등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주변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됐습니다. 부부를 먼저 지키니 밖의 관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유지하던 모임을 억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만 빼앗는 전화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날 사람은 만났습니다. 도울 일은 도왔습니다. 경조사도 가까운 사이는 챙겼습니다. 다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선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만남인가? 이건 체면 때문에 가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필요하면 갔고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니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졌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경조사비, 회비, 모임비가 줄었습니다. 큰 돈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새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연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니 빠듯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식에게, 손주에게, 주변에 쓰느라 통장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쓸 곳을 정리하니 남은 돈으로 둘이 충분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부가 특별히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성우 씨는 무릎이 안 좋았고 김영숙 씨는 혈압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챙기니 관리가 됐습니다. 김영숙 씨 검진 날이면 최성우 씨가 같이 갔습니다. 최성우 씨 무릎이 안 좋은 날이면 김영숙 씨가 산책을 줄여줬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서로 알려줬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은 쉬어라고 말해줬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무릎이 아파도 혼자 참았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아놓고도
손주를 봐주느라 취소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만수 씨는 아내가 팔이 저려요 라고 했을 때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라고 넘겼습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쓰러지는 일 없이 작은 관리를 이어가며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았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빠가 엄마 병원에 같이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고마워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마다 나란히 산책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먼저 챙기는 게 이 집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딸도 부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도 말투가 달랐습니다. 엄마, 시간 되시면 도준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빠, 괜찮으시면 주말에 잠깐 들를게요. 시간 되시면, 괜찮으시면.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억지로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보고 자란 겁니다. 방문할 때도 달랐습니다. 딸이 올 때면 반찬을 싸들고 왔습니다. 사위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사다 드릴까요? 부탁하러 오던 자식이 챙기러 오는 자식이 된 겁니다. 사위도 며느리도 이 부부를 보면서 배운 겁니다.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방식을 따라간 겁니다. 손주들도 이 집을 편애했습니다. 놀러 오면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편하게 놀다가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김영숙 씨가 살짝 웃었습니다. 최성우 씨도 옆에서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편안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편안해지는 겁니다. 새 이야기를 돌아보면 선명해집니다. 이정희 씨는 나를 놓쳤습니다. 자식과 주변을 먼저 챙기다가 자기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배우자를 놓쳤습니다. 박사람과 체면을 먼저 챙기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갔습니다. 최성우 씨와 김영숙 씨는 둘 다 지켰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건은 비슷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준과 순서였습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배우자를 먼저 지킨 것. 그 순서 하나가 노후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나와 배우자를 먼저 지키면 자식 관계도, 돈도, 건강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노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두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노후를 무너뜨리는 사람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앞의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를 무너뜨린 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희 씨를 무너뜨린 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 주변 관계였습니다. 딸의 부탁, 지인의 부탁, 교회의 부탁.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정희 씨는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박만수 씨를 무너뜨린 건 체면으로 유지한 밖의 관계였습니다. 동창 모임, 산악회, 경로당, 밖에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씨와 김영숙 씨 부부가 무너지지 않은 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분명하게 가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려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격이 나빠서 가려내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평, 하소연,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 욕, 자식 욕, 주변 사람들 욕을 하죠.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힘든 이야기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독감 같은 바이러스만 옮는 게 아니라 나쁜 언어와 감정도 상대에게 옮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나쁜 기운이 나를 잡아먹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나를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마저 그러면 어떡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해줘. 이것만. 이 말을 들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주고 돈을 빌려주고 일을 대신 해줍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됩니다. 갈수록 요구는 커지고 고맙다는 말은 줄어듭니다. 이정희 씨가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에서 이정희 씨는 매번 자기를 뒤로 밀었습니다. 죄책감으로 묶는 관계는 겉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취와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비교, 비난, 험담, 이간질로 혼란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네 집은 자식이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던데, 누구는 손주가 해외여행을 보내줬대.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우월적인 기분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삶에 불만이 생깁니다. 내 삶에 불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식이 야속해지고 내 처지가 서글퍼집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데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 나한테까지 옵니다. 그 사람이 남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 내 이야기도 남한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부탁해. 용건이 끝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집니다. 박만수 씨의 동창 모임이 정확히 이 유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만수야, 다음에 또 보자라고 하면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문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운 척하고 힘들 때는 모르는 척하는 관계. 나를 그저 심심풀이로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황금 같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술자리나 모임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사람입니다. 야, 왜 안 나와? 한 번만 나와. 너 빠지면 재미없잖아. 요즘 왜 그래? 변했다. 한 번 빠지면 뒤에서 말이 돕니다. 요즘 건방져졌어. 우리를 무시하나 봐. 분위기와 체면으로 안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한정되고 시간도 한정됩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경조사, 선물, 회비로 체면과 돈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생일, 명절, 모임 회비. 빠지면 눈치를 받고 참석하면 돈이 나갑니다. 한 번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쌓이면 생활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 노후에 체면 때문에 나가는 돈은 삶을 크게 압박합니다. 이정희 씨가 자식과 주변에 돈을 쓰며 노후 자금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관계 유지비가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 보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연락을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대답하고 먼저 걸지 않으면 됩니다. 모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내 기준을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기분이 어떤가?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 줄이면 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우면 줄이면 됩니다.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줄이면 됩니다.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지 골라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쓸 건지, 나와 배우자를 지키는 데 쓸 건지, 단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최성우 씨와 김영숙 씨 부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에너지를 서로에게 쏟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앞에서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6가지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실 겁니다. 이거 우리 자식이 하는 행동 아닌가? 불평과 하소연을 쏟아내는 사람,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맞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이니깐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손주 돌봄, 강요, 목돈 요구, 죄책감 주기. 이정희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딸이 전화하면 손주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병원 예약을 취소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면서도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밖에 없어. 오늘만 부탁해라는 말이 매일 반복되면 그건 부탁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손주 선물을 사고 명절 용돈을 챙기고 경조사 축의금을 내면서 자기 병원비는 미뤘습니다. 자식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 앞에서 막막해졌습니다. 죄책감을 주는 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유형입니다. 말 몇 마디로 부모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하잖아. 부모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집 엄마들은 다 해주던데. 이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자식에게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죄책감을 싣는 못된 행동입니다. 이정희 씨가 매번 자기를 뒤로 밀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박만수 씨의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와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집을 한번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식에게 온전히 기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만수 씨는 병원과 집을 혼자 오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을 끊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순서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자식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자식보다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맞아야 관계도 맞아집니다. 부모가 자기를 먼저 돌보고 배우자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자식을 챙기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최성우 씨와 김영숙 씨 부부가 그 증거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정 먼저 확인하고 답 줄게. 이 한마디가 이 부부의 기준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당연했습니다. 부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전화할 때도 시간 되시면 괜찮으시면 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불안하면 자식도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안정되어 있으면 자식도 그 안에서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중심이 잡혀 있어야 자식도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씨는 나를 놓쳤습니다. 자식과 주변을 먼저 챙기다가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전부 무너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배우자를 놓쳤습니다. 체면과 모임을 먼저 챙기다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야 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최성우 씨와 김영숙 씨는 둘 다 지켰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노후는 편안했습니다. 집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세 분의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준과 순서였습니다. 노후의 1순위는 자식이 아닙니다. 나와 배우자,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30분만 만들어 보십시오. 산책이든 차 한 잔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든 그 30분이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을 한마디만 말해보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이야.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배우자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연락 한 번 덜 하고 만남 한 번 덜 하면 됩니다. 그게 남은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또 하나 하면 됩니다. 그게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른 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